먼 옛날 조선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3대를 이어온 가문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하던 서슬퍼런 때였지요. 당파 싸움이 극에 달해 권문세가들이 너도 나도 역모를 조작하고 조작된 죄목 하나면 구족을 멸하는 것이 어렵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도성하는 겉으로는 태평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권세 높은 대감들의 저택에는 비단이 넘쳐 흘렀고 반면 도성 밖 처마 밑에는 굶주린 유민들이 떼를 지어 쓰러져 있었지요. 자비조차 사치였던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북촌 어귀에 대대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이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성은 높았으나 권세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것이 오히려 탐욕스러운 이들의 눈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지요. 머지않아 그 가시를 뽑으려는 손이 뻗어오리라는 것을 정작 가문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씨 가문의 외아들 이선우는 22해를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의를 저버린 적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성균관 유생으로 학문에 정진하는 선우의 이목구비는 기품이 넘쳐보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냈지요. 눈망울은 맑고 깊어서 그것을 마주한 이라면 누구든 그 안에 담긴 고든 심성을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비의 정석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풍모였지요. 허나 선우의 진짜 빼어남은 외모가 아니라 성품에 있었습니다. 선우는 신분의 높낮이로 사람을 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천한 신분의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고 성균관 마당을 쓰는 노복에게도 반드시 이름을 불러주었지요. 동기들 사이에서는 더러 어리석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핏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친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었고 선우는 그 말을 뼈에 새긴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우의 부친 이 판서는 요즘 들어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조정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깊은 수심을 안고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지요. 선우는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의 사서삼경을 읽어 내려가는 선우의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어찌나 단정하고 곧던지 마치 이 세상 풍파에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허나 풍파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무방비한 순간을 노리는 법이었습니다. 이씨 가문을 둘러싼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운명이 이미 촘촘하게 엮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선우의 어머니 최 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편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여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었으며 밤이면 바느질을 하면서도 귀는 늘 사랑채 쪽을 향해 열려 있었지요. 자애로우나 강인하고 부드러우나 결코 꺾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품에서 선우가 자랐으니 선우의 따뜻함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 어머니 맞은편에 짐승 같은 탐욕을 품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대감은 조정에서 임금 다음으로 권세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의 목숨이 오르내렸지요. 허나 그 화려함의 뒤편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 채워온 끝없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의 결백한 명성이 자신의 부패를 드러낼까 두려웠던 김대감은 오래전부터 이씨 가문을 눈엣가시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도성 어귀 으슥한 골목에 둥지를 튼 거지 때의 우두머리 칠복이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떼국이 흐르는 얼굴로 국어를 다니는 칠복을 보고 그가 한때 북방을 지키던 최정의 군관이었다고 짐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음모에 휘말려 신분을 잃은 뒤 칠복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언젠가 반드시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눈빛이었지요. 마지막으로 김대감 댁에 몸종 월이가 있었습니다. 월이는 어린 나이에 노비로 팔려온 처지였지만 그 눈에는 남다른 총기가 번뜩였습니다. 대감 저택 안팎의 일을 속속들이 꿰고 있었으며 마음속에는 불의에 굴하지 않으려는 단단한 심지를 품고 있었지요. 선우를 처음 본 것은 대감 저택 담장 너머로 성균관 길목을 지나던 그를 흘끔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월이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이렇듯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던 이들의 운명이 한 줄기 실로 조금씩 엮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선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책을 펼쳤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로 눈 아래 그늘이 내려앉을 지경이었지만 선우는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힘들게 지켜온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번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했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을 낯선 자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행색은 저작거리 한량처럼 꾸몄으나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지요. 선우가 대문을 열고 나설 때마다 골목 어귀에 기대어 있던 사내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으나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그 감각을 눌렀습니다. 부친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원래도 말이 적은 분이었지만 요 며칠은 한 번도 안채에 들르지 않으셨지요. 최 씨 부인은 그저 묵묵히 밥상을 차리며 염려를 안으로 삼켰고 선우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선우는 잠시 바람을 쐬려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옆 처마 아래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몸이 앙상했습니다. 선우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쓰러진 거지 하나쯤은 흔한 광경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며 피해가는 안악도 있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쭈그려 앉아 사내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가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지요. 이봐요. 정신 차려보게. 선우가 어깨를 흔들자 사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움푹 파인 눈 안에서 뜻밖에도 날카로운 빛이 잠깐 번뜩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선우는 그 눈빛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지요. 선우는 안채로 들어가 따뜻한 밥과 국을 한 그릇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사랑채로 돌아가 문갑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조국께서 물려주신 작은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기품 있는 작의 손잡이에 날카롭게 벼려진 작은 칼이었습니다. 선우는 잠시 은장도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천에 곱게 싸서 품에 넣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요기를 하게. 그리고 이것은 팔든 쓰든 자네 마음대로 하게. 사내는 밥그릇을 받아들며 선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오갔지만 선우는 더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빗속에 홀로 남겨진 사내, 칠복은 은장도를 손에 쥔 채 한참이나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맺혔다가 빗물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이씨 가문의 대문을 에워쌌습니다. 앞장선 것은 금부도사였지요. 을금부의 낭자한 깃발이 아침 안개 속에서 펄럭이는 것을 본 순간 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씨 가문의 이 판서는 영모를 꾀한 죄로 의금부에 압송한다. 금부도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군사들이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며
선우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부친 이 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 단정하게 관복을 차려입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군사들에게 포박을 당하면서도 부친은 뒤를 돌아보며 선우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를 부탁한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선우는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어찌 이리 함부로 포박을 하는 것이오. 금부도사가 냉소하며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판서가 청나라 세력과 내통했다는 증언과 함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역도들과 나란히 이름이 올라 있었지요. 조작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어디선가 가져온 편지들과 문서들이 마당에 펼쳐졌습니다. 선우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가문의 모든 재산이 몰수될 것이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물건들을 끌어내기 시작하자 최 씨 부인이 선우의 소매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와 공포와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손을 쓰지 못했을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냉혹한 곳인지 선우는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군사들이 집 안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선우의 머릿속에서는 두 갈래의 길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순히 잡혀가는 것,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금부도사의 눈빛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자를 끌러온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반면 도망친다면 역무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처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잡혀 들어가면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을요. 선우가 마당 한켠에서 어머니를 달래는 척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굳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부드럽게만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이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했지요. 해가 기울고 군사들이 수색을 마무리하며 붉은 주막에 진을 치려는 틈이었습니다. 그때 뒷담 쪽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돌멩이에는 가느다란 명주실이 묶여 있었고 그 끝에 쪽지 한 장이 달려 있었지요. 뒤 담장 동쪽 기왓장 아래를 파 보십시오. 선우는 몸을 낮춰 그쪽으로 갔습니다. 기왓장 아래에는 담장을 넘기 위한 밧줄 하나와 짤막한 쪽지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감 대고어리입니다. 서방님,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내일 아침 금부도사가 다시 올 것입니다. 선우는 쪽지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월이,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어딘가에 있을 그 몸종이 목숨을 걸고 이 쪽지를 보낸 것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덕에 군사들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담장 아래로 나아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맥질 한번 해보지 않은 몸으로 아들의 부축을 받아 담장을 넘었지요. 그러나 채 골목 한 블록도 빠져나오기 전에 등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빗속을 뚫고 횃불 빛이 번뜩였습니다. 선우는 어머니를 안고 어둠 속으로 뛰었지만 골목은 좁고 어머니는 쉽게 지쳐갔지요. 모퉁이를 돌고 또 돌아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앞에는 높다란 돌담이 버티고 있었고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를 등 뒤로 감추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맨손으로 군사들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잡히는 것만은 막아야 했지요. 군사들의 횃불이 골목 입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선우는 이를 악물고 그 빛을 마주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바람처럼 움직이는 그 산에는 순식간에 앞장선 군사 2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뒤따르던 군사들이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림자는 2 팔을 넓게 벌려 선우 모자를 감싸 안드벽 쪽으로 밀어붙였지요. 조용히 따라오시오. 쉰 목소리였습니다. 남루한 누더기 속에서 풍기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믿음직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달려드는 동안 산에는 선우와 최 씨 부인을 이끌고 담벼락의 작은 구멍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이 겨우 몸을 구겨 넣을 수 있는 틈이었는데 산에는 그 길을 훤히 알고 있는 듯 거침없이 나아갔지요. 미로 같은 골목을 몇 굽이 돌아 마침내 빗소리 하나 스미지 않는 낮은 처마 아래에 이르렀을 때 사내가 처음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선우는 그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칠 전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던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자네가 은혜는 반드시 갚는 법입니다. 나으리. 사내는 낮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동작은 거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단정하고 절도 있었지요. 선우는 그 낯선 절도에서 무언가 이전과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사내가 이름을 밝혔습니다. 칠복이라 합니다. 오늘 밤은 소인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최 씨 부인이 선우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지요. 선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은 다시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군사의 발걸음이었지요. 선우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지금은 그것을 캐물을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한 줄기의 희망이 가느다랗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선우는 그 빗속에서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칠복이 이끈 곳은 한양 성곽밖 무너진 기와집들 사이에 자리한 거지 때의 소굴이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지요. 집과 흙으로 겨우 기둥을 세운 움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집단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진동했고 울음소리와 기침 소리가 뒤섞여 귀를 어지럽혔지요. 최 씨 부인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그 냄새를 버텼습니다. 선우도 숨을 참으며 칠복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지요. 여기 계시면 당분간은 안전합니다. 금부도사들이 이런 곳까지 뒤지지는 않으니까요. 칠복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권세 높은 자들의 눈에 거지, 소굴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곳이었지요. 문제는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칠복의 거짓대가 저작거리에서 구걸해 온 것으로 온 식구가 나눠 먹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지요. 추격자들의 수색망이 성 밖까지 좁혀오기 시작했고 거짓대 사이에서도 선우 모자의 존재를 눈치챈 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선우는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칠복은 선우에게 거지처럼 걷는 법, 고개를 구부리는 법, 행색을 낮추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나으리, 허리를 좀 더 구부리셔야 합니다. 그 눈빛도 좀 죽이시고요. 이게 이리도 어려운 일인가. 세상 밑바닥에서 사는 것이 쉬울 리가 없지요. 칠복의 말은 단순한 농처럼 들렸지만 선우는 그 안에서 깊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신분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이 냄새 속에서 배를 골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밥을 나누어 먹던 늙은 거지 하나가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도령, 이 밥이 맛있소? 맛있소. 맛소. 배가 고프면 뭐든 맛있는 법이오. 늙은 거지는 빙긋 웃으며 자기 몫의 밥을 덜어 선우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선우는 그 작은 행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신분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날 무렵 선우는 마침내 칠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대체 누구인가? 칠복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낙엽을 몰고 지나갔고 멀리 한양 성곽의 윤곽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소희는 한때 나으리 부친 어른의 부하였습니다. 선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부친이? 칠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선우가 전혀 알지 못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칠복의 본명은 박준혁이었습니다. 15년 전 북방 국경을 지키는 군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상관의 횡령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파직되었지요. 죽음 직전에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이 판서였습니다. 당시 이 판서는 암행어사로 파견 나와 있었고 칠복의 억울함을 알아채고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소인의 이름을 바꾸고 한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신들의 눈을 피하려면 신분을 완전히 숨겨야 했지요. 소인은 스스로 거지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선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선우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늘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의로운 일을 해온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 소희는 어르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 15년 동안 이 소굴에서 버텨왔습니다. 언젠가 어르신께 위험이 닥치면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말이지요. 선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놓은 씨앗 하나가 15년 만에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때 칠복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아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김대감이 진짜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어르신께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모아오셨지요. 밀서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어르신은 절대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임금의 손에 들어가면 김대감이 끝납니다. 선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먹먹함이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그 밀서는 어디 있는가? 칠복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김대감의 저택 안에 있습니다. 칠복의 말을 들은 그날 밤부터 선우와 칠복은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한양 서촌에서도 가장 견고하게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사설 무사들이 밤낮 없이 담장 주위를 순찰했고 대문 안으로는 허가받은 자 외에는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지요.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밀서를 찾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택 내부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침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소굴 근처 성벽 아래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택의 구조를 섬세하게 그려넣은 그림 한 장과 짤막한 글귀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채 뒤편 별채, 매와 병풍 뒤를 보십시오. 월이었습니다. 선우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보내준 것이 분명했지요.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월이는 매질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위험을... 선우의 중얼거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쪽지 하나가 다시 날아들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살아서 이 나라의 불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바람입니다. 선우는 그 쪽지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월이가 목숨을 걸고 있는데 자신은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지요. 선우는 칠복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서로를 알아온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모여 있었지요. 그날 밤 칠복은 거짓대 중 신뢰할 수 있는 자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군문에서 쫓겨난 자들, 억울하게 신분을 잃은 자들로
칠복의 신호 하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들이었지요. 선우는 그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소인은 이 판서의 아들 이선우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짓대들 사이에서 하나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잠입 날짜는 다음 날로 정해졌습니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이미 이 판서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지요. 칠복과 선우는 거짓 차림으로 저택 근처에 접근했습니다. 10명의 동료들은 주변에 흩어져 눈과 귀가 되어 주었지요. 담장의 순찰 간격을 살피고 무사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 오경이 되었을 때 선우와 칠복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저택 안은 낮과 달리 조용했지만 곳곳에 눈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별채를 향해 나아갔지요. 칠복이 앞장서고 선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칠복의 발걸음에서는 오랜 훈련의 냄새가 났습니다. 낙엽 하나도 밟지 않는 발놀림이었지요. 별채 문 앞에서 무사 2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조용히 그들을 제압하는 사이 선우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선우는 가져온 불씨를 살려 작은 촛불을 밝혔지요. 그 흔들리는 불빛 속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매와 병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병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뒷면을 더듬었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매화꽃이 가장 많이 그려진 부분의 한 뼘 아래를 꾹 누르자 작은 틈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두툼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문서 묶음이 있었습니다. 선우가 그것을 꺼내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침입자다. 칠복이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나으리, 어서 나가십시오. 두 사람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당에는 이미 무사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칠복이 재빠르게 3명을 쓰러뜨렸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지요. 선우가 담장 쪽으로 달리는 사이 칠복이 등 뒤에서 날아온 칼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칠복이 옆구리를 붙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두운 빛에도 그 손 사이로 검붉은 것이 스며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선우는 달리다 멈추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밀서를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칠복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우는 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밀서를 품에 단단히 넣고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선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칠복은 홀로 무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등이 이상하리만치 당당해 보였지요. 이튿날 새벽 은신처로 돌아온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펼쳤습니다. 두꺼운 한지 위에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촛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선우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지요. 밀서에 담긴 내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청나라 측 인물들과 내통하며 조선 내부의 기밀을 팔아넘겼을 뿐만 아니라 왕위를 뒤엎을 모의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군사 배치, 세수 현황, 변방 방어 취약점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함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한 김대감의 인장이었지요. 이 판서는 그것을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모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때를 대비하여 아들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선우는 밀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한마디 없이 버텨온 것이었지요. 가족을 불안하게 할까봐, 혹여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부친이 무거운 벼루처럼 느껴지던 지난날의 침묵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침묵들은 냉담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무게였습니다. 이 밀서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가문을 살릴 수 있었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었지요. 문제는 이것을 임금의 손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칠복이 동료들에 의해 간신히 소굴로 옮겨진 것은 그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할미 하나가 뜨겁게 달군 쇠로 피를 지지고 찢어진 살을 묶었지요. 칠복은 이를 악물며 그 고통을 버텼습니다. 선우는 칠복 곁에 앉아 밤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사람이었지요. 선우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붓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네. 칠복이 낮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붓도 중요합니다. 허나 지금은 때가 다릅니다. 나으리. 선우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보고 관직에 오르고 글과 논리로 불의에 맞서는 것이 선우가 꿈꿔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에는 닫혀 있었지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숨을 걸어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선우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칠복의 칼집에서 칼 한 자루를 빼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책만 잡아온 손이라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선우는 그 칼을 꼭 쥐었지요. 두려움에 떨던 유생은 그렇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행차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 임금은 선농단에 들러 직접 곡식을 거두는 행사를 열었지요. 그날 행렬이 지나는 길에서 선우가 밀서를 들고 격쟁을 한다면 임금이 직접 그것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격쟁,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임금의 행차 앞에 나아가 꽹과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선우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은 아들의 눈빛을 보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너라. 그 손을 꼭 쥐며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잠입 사건 하루 만에 한양 도성 곳곳에 방문이 나붙었습니다. 역도 이선우를 잡는 자에게 천냥을 내릴 것이다. 김대감이 먼저 손을 써 버렸습니다. 선우가 밀서를 가져갔다는 것을 눈치챈 김대감은 임금에게 선우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대감 저택을 습격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 것이었지요. 이미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던 선우였으니 임금의 귀에는 그 말이 쉽게 들어갔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선우는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수배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선우는 소굴 안에서 그 방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더 어려워졌지요. 임금의 행차 앞으로 달려나가기도 전에 포졸들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칠복이 부상을 무릅쓰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게. 저들이 무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지들이지요. 선우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알아들었습니다. 권세 높은 자들은 거지, 때를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길거리에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포졸들은 그저 쫓아버리는 것에 그쳤지요. 바로 그 점이 허점이었습니다. 선우는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힘겹게 웃어 보였지요. 소인이 거지 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이라도요.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싸우려던 계획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들의 힘으로 싸우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것은 어떤 칼보다도 강한 무기일 수 있었습니다. 임금의 행차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가을 햇살이 한양 성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선우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지요. 선우는 거지 차림으로 행차 길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품 안에는 밀서가 단단히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칠복의 사람들이 흩어져 대기하고 있었지요. 칠복 본인은 여전히 상처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어딘가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행차 시작 전 소굴 쪽에서 긴박한 전갈이 왔습니다. 나으리, 최 씨 부인이 잡혔습니다. 선우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소굴의 위치를 알았단 말인가. 아마도 거짓대 중 누군가가 현상금에 눈이 멀어 밀고 한 것이었겠지요. 선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인질로 잡혀 있는 이상 이대로 임금 앞에 나섰다가는 어머니가 먼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지요. 그때 바로 주위를 에워싼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선우, 임금의 명으로 너를 잡으러 왔다. 포졸들이 선우를 사방에서 조여들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선우는 품 안의 밀서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차 길 저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동처럼 들렸지만 순식간에 그 소리는 길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지요. 수백 명의 거지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드러눕고 서로 뒤엉키며 행차 길 전체를 막아버렸습니다. 포졸들이 당황해 그쪽으로 달려갔지요. 선우를 에워싸고 있던 포졸들도 절반이 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틈에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지금입니다. 칠복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선우 바로 곁에 서 있었지요. 선우는 달렸습니다. 남은 포졸들을 뚫고 거지들의 물결을 헤치며 임금의 가마를 향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임금의 가마는 이미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앞길이 거짓대로 막혀 행렬 전체가 뒤엉킨 것이었지요. 선우가 가마 앞으로 뚫고 나오는 것을 본 근위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화살을 먹인 활이 선우를 겨누었지요. 멈추어라. 선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 앞 두 걸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선우는 허리춤에서 꽹과리를 꺼내 힘껏 쳤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그 소리가 가을 하늘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근위 무사들이 덮치기 직전 선우는 품에서 밀서를 꺼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소인은 이 판서의 아들 이선우이옵니다. 소인의 목숨은 가져가시되 이 나라의 암덩어리를 보소서. 이 안에 영모의 증거가 있사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크고 분명했습니다. 주위가 잠시 고요해졌지요. 가마의 발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근위 무사들이 선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우는 저항하지 않았지요. 다만 밀서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무사 두 명이 양팔을 잡아들어도 소나기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마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문서를 가져오너라. 근위 내관이 달려 나와 선우의 손에서 밀서를 받아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선우는 그 자리에 엎드린 채 기다렸습니다.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선우의 귀 옆땅에 꽂혔지요. 경고였습니다. 선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마 안의 침묵은 오래갔습니다. 김대감은 행렬 뒤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연하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지요. 밀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내관을 통해 빠르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전하, 저것은 역적의 자식이 꾸민 위조 문서요입니다. 즉각 처형하시어 본보기를 보이소서. 가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발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선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문서에 적힌 날짜들과 인장을 확인하였느냐?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전하. 인장은 분명 좌의정 김대감의 것이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내용들은 내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행렬 가장자리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더기 대신 낡았으나
단정한 군복을 걸친 사내였지요. 옆구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아니, 박준혁이었습니다. 소위는 과거 북방 군관 박준혁이옵니다. 전하 앞에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사옵니다. 박준혁은 엎드려 절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억울하게 파직당했는지, 이 판서가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거지로 살면서 무엇을 보고 들어왔는지를 막힘없이 진술했습니다. 그 증언은 밀서의 내용과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눈이 김대감에게로 향했지요. 김대감은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전하, 이것은 음모이옵니다. 죄인의 자식과 거지 무리가 짜고 만들어낸 거짓이옵니다. 그러나 이미 밀서를 꼼꼼히 읽은 임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인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조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지요. 청나라와의 내통 내역은 조정에서 인이 의혹을 품고 있던 사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좌의정 김아무개는 즉각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근위 무사들이 달려들어 김대감을 포박했습니다. 김대감은 저항하다 결국 무릎을 꿇었지요. 그 얼굴에서 오랫동안 세상을 덮어 온 위세가 한 조각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우는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마른 땅 위로 조용히 떨어졌지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후 의금부에서 이 판서가 풀려났습니다. 야위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지만 이 판서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들을 발견한 이 판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아비가 몰랐구나. 내가 일이 컸다는 것을. 선우는 부친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거칠고 차가웠던지 선우는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빠르게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김대감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그와 연루된 자들이 줄줄이 관직을 잃었지요. 청나라와의 내통 증거는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임금은 연일 의금부 신문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박준혁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거지로 살면서 수집해 온 정보들을 낱낱이 털어놓았고 그것들은 밀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더 밝혀졌습니다. 박준혁이 처음 선우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박준혁에게 은밀히 부탁해 두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박준혁은 그 말을 잊지 않고 기다렸지요. 은장도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선우가 그날 은장도를 건넨 것은 단순한 선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준혁은 그 은장도를 늘 품에 지니고 있었지요. 김대감 저택 잠입 당시 등 뒤에서 날아온 칼이 그의 명치를 겨냥하고 있었는데 품속의 은장도가 그 칼날을 튕겨낸 것이었습니다. 선우가 베푼 작은 호의가 돌고 돌아 자신의 동지를 살린 것이었지요. 선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주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준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 선우는 후자였습니다. 그런 선우에게 세상은 그것을 기억하며 갚아온 것이었지요. 그것이 의로움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이씨 가문의 소슬대문 앞에 다시 등이 걸렸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이 돌아왔고 임금은 이 판서에게 이조 참판직을 내렸습니다. 역적의 누명은 완전히 씻겼고 이씨 가문의 이름 앞에는 다시 충신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지요. 선우는 임금의 부름을 받아 전략을 논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붓을 쥔 선비에서 나라의 일을 맡는 인물이 되기까지 그 길은 선우가 꿈꾼 것보다 훨씬 험했습니다만 그렇기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김대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남쪽 끝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잃었지요. 권세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그것도 아주 빠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박준혁은 임금의 특별명에 의해 군관직에 복귀했습니다. 15년 만에 복귀였지요. 관복을 처음 입어보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서 있는 그에게 선우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박준혁은 코를 훌쩍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월이가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사태가 마무리되는 날 가장 먼저 김대감 댁에서 월이를 면천시킬 것을 임금에게 청했습니다.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지요. 월이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이씨 가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월이가 대문을 들어서던 날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풍기는 것이 비로소 자유를 찾은 사람의 기운이었지요. 월이는 선우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선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덕분에 살았소. 소인은 그저가 아니오. 낭자가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오. 월이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뺨이 붉어진 것을 선우는 보았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들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이씨 가문의 대문은 다시 크게 열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었지요. 예전에는 대문이 가문의 위세를 지키기 위해 열려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 대문 앞에 밥을 내어 놓았습니다. 굶주린 사람이면 누구든 와서 먹을 수 있도록이었지요. 그것이 그날 거지에게 밥을 건넨 작은 일로 시작된 선우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선우는 대문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이어 그릇을 받아 들고 마당 한켠에 앉아 먹었지요. 그들 중에는 얼굴이 낯익은 이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월이가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방님, 이것도 내어놓을까요? 그 호칭에 선우는 귀가 간질거렸습니다. 월이가 이씨 가문에서 정식 혼례를 올린 것은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지요. 이 판서와 최씨 부인이 먼저 월이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선우에게 권했습니다. 선우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오. 짧게 대답하는 선우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당 안쪽 화단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이 판서가 직접 옮겨 심은 나무였지요. 겨우내 앙상하던 가지에 이제 하얀 꽃송이가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이렇게 되는 법이오. 이 판서가 옆에서 나직이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네.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한 빛이 매화나무 아래를 걷는 선우와 월이의 뒷모습을 조용히 비추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그 걸음 위로 매화 꽃잎이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자리에서 시작한 작은 호의 하나가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고 그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의로움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을 돌아 끝내는 바다에 이른다고 했지요. 선우가 그날 건넨 밥 한 그릇과 은장도 하나는 그 어떤 권세나 재물보다 오래 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칼도 돈도 아니라 그 작고 따뜻한 손길이었지요. 작은 자에게 베푼 따뜻함이 때로는 천하를 구하는 칼날보다 강합니다. 선우의 이야기는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젊은 선비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